잘 지내셨죠? 네. 그러면 또 오늘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월이 참 잘 가지요, 시간이. 그래서 며칠 새에 단풍도 아주 이제는 좀 진하게 들어서 정말 늦가을다운 정취를 드러내고 있는데, 이런 때 또 우리는 이렇게 가을 저녁을 즐거운 기분으로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보고, 은혜도 읽어보고, 본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야는 우하고, 삼야는 로하고, 사야는 벽하고, 유야는 안이니라. 자, 다시 한번. 시야는 우하고, 시난 우하고, 삼야는 로하고, 삼은 노하고, 사야는 벽하고, 사는 벽하고, 유는 안이니라. 유는 안하니라. 이게 은혜가 그렇게 크게 도움이 안 되는 문장이 되어버렸네요. 왜 이렇게 됐냐? 아마 조선시대 때 이런 정도의 어휘는 일상적으로도 많이 쓰였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굳이 번역을 안 하고, 또 개념어는 그 번역을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가끔 드는데, 개념어나 하여튼 그 사람이 특히 즐겨 쓰는 용어 같은 경우에는 가끔 가다 번역하는 게 참 어색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튼 논어를 읽을 때 조선시대 학자들은 다 이제 이렇게 언어를 통해 가지고 이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시는 공자의 제자, 여기서 이 편도 이제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는 편인데, 시가 공자가 제자들을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인물평을 한 예가 되겠어요. 시는 주석에 의하면 공자의 제자이고 성은 고, 자는 자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아마 고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나중에 그 산동의 곡부라는 데를 가시게 되면 그 공묘라고 하는 사당이 있죠. 우리나라에 말하자면 성균관 문묘 같은 그런 사당인데, 거기에 그 중앙에 있는 대성전에서 나와서 대성전 앞에 좌우로 벌려 있는 무가 있는 낙무가 길게 동서로 뻗어 있는데, 거기에 72 제자들의 이름이 쫙 있어요. 그 가운데 보면 우리가 고신이 이런 사람들 다 나옵니다. 공야장이니 이렇게. 근데 공자의 제자인데, 이 신은 우하다라는 말인데, 약간 말하자면 머리가 이렇게 명쾌하게, 명료하게, 민첩하게, 명민하게 이러지 않고 약간 우직한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 주석에 나와 있는 예를 들어 공자 가어나 이런 것들을 봐도 그 몸가짐이 굉장히 좀 고지식하고 또 연민의 정이 많고 또 아주 우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겨울잠 자는 벌레도 함부로 못 죽이고 또 막 자라나는 나무 가지도 함부로 못 걷고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또 부모 상을 당했을 때는 3년 동안 피눈물을 흘렸다 이런 걸 보니까 상당히 우직한 그런 성격인 것 같습니다. 삼냐는 노하고, 근데 삼냐는 노하다. 이제 노는 원래 이 노나라 노자로 쓰이는 글자지만 약간 둔하다 이런 의미로 쓰이는 글자로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노둔하다 이런 말을 쓰죠. 노둔하다. 그래서 이제 정삼은 이렇게 노둔한데, 이 노둔한 것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머리가 빨리 돌아가서 민첩하게 상황에 따라서 반응하는 것보다, 노둔한 사람이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아까 우직한 것과 비슷하게 노둔한 사람이 알아듣는 거는 좀 빨리빨리 못 알아들어도, 또는 머리를 빨리빨리 돌리지는 못해도 그것을 꾸준히 지켜나가는 그런 성향이 있죠. 그래서 주석에도 보면 정자가 아주 독실해가지고 공자의 학통을 이었다 이렇게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정삼은 어쨌든 노둔했다 이렇게 평을 했어요. 그리고 정자는 어쨌든 정삼은 공자의 문화에는 아주 늦게 들어가고 공자와 나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 평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여러 가지 해석의 여지가 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야는 벽하고, 사는 벽인데, 이 벽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쪽에 약간 치우친 듯한 느낌이 있죠. 어느 한 특정 분야에 치우친. 그게 이제
말하자면 특히 여기서는 이제 주석이나 또 다른 부연 설명을 보면 행동 거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갖추는데 좀 현실하면 좀 부족하다 이런 평을 해놨어요. 왜 그렇게 됐냐 하면 자공이 원래 굉장히 언변에 능하고 또 장사 수완이 뛰어나고 뭐 이러니까 아무래도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사교성은 굉장히 뛰어난데 이 사교성이 뛰어난 사람이 성실한 측면이 아무래도 좀 부족할 수도 있죠. 네, 어쨌든 장사하는 그런 유야는 안이니라. 유는 자로인데 자로는 논어에서 공자의 제자로서 아주 핵심 중심 역할을 했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죠. 안영과 자로가 그야말로 공자에게 가장 신뢰를 받는, 공자가 가장 의지하는 이 제자였는데, 이유는 주석에는 조속하다, 그래가지고 약간 거칠다, 또 속되다, 이렇게 했는데, 좀 뭐라고 할까, 좀 길들여지지 않고, 다듬어지지 않고, 세련되지 않고, 뭐 이런, 원래 자로의 출신 자체가 도였다고 하니까, 이 도라고 하는 말은 지난번에도 몇 번 설명드린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법망에서 벗어나서 사는 사람들, 그런 뜻이 원래 있다. 정말 뭐 도둑이라는 오늘날 말은 그런 도둑이라기보다도 그 의미는 부연된 거고, 원래 의미는 법망에서 벗어나 있는, 치외 법권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로 쓰였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어쨌든 말하자면 권력 안에 들어오지 못한 그런 사람들의 무리에 속했었다고 그래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공자를 만나가지고 문화와 교양을 익히게 되는 그런 아주 자로의 인물의 어떤 정기적인 내용이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행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저는 말하자면 환골탈태하는 그런 만남이 되죠. 그 사람이 이렇게 이제 공자가 어쨌든 여러 어떤 교육자로서, 교육자의 전형으로서 제자들의 자질, 성향, 이런 것들을, 말하자면 아주 핵심적으로 간파를 하였고, 또 사람들이 어쨌든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자기 어떤 장단점을 알아주는 스승을 잘 만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자,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야는 우하고, 삼야는 노하고 사야는 벽하고 유야는 안이니라. 이게 뭐 이런 논어의 이런 구절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오늘날에 뭐 큰 의미 맥락이 와 닿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중요성이라는 점에서 볼 때 경중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이 부분이 다 이루어져서 논어라는 큰 책을 만들어내고 있고 이런 편린 속에서도 공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도 우리는 그냥 쉽게 넘기지 말고 또 중요성이 없다 해서 넘기지 말고 좀 자세히 보면 나름에 보이는 게 굉장히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하나 덧붙여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사람 이름 뒤에 야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습관적으로 부른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됐나 하면 여러 가지 맥락이 있을 수 있는데 그 한 가지는 고전 한문이 대체로 이름절어로 개념이 이루어지는 게 많아가지고 사람 이름의 경우 이렇게 야를 붙여줘서 좀 더 부드럽게 만들어준 게 아닌가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왈 회야는 기서호이요 누공이니라. 자, 사는 불수명이요 이화식언이나 억즉 누중이니라. 자왈 회야는 기서호이요 누공이니라. 자의 가라사대 회는 그 서하고 자조 공하나니라. 사는 불수명이요 이 화식언이나 억즉 누중이니라. 사는 명을 수치 아니하고 수치 아니고 화를 식하나 억하면 자조 중 하나니라. 여기서 회 역시 이제 이름 뒤에 붙여가지고 회야 그랬죠. 기서호의 기는 뭐 약간의 지시적 성향도 있고 약간 이제 추측이나 유보 뭐 이런 뉘앙스를 이제 이끌어오죠. 그래서
기서호여 누공이니라. 서는, 원래는 서는 거의 또는 어디에 가깝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 가까움의 대상이 안 나타나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주석에 의하면 도에 가깝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주석을 달아놨습니다. 자, 그런데 그 뒤에 이제 도에 가깝다. 그 회는 그 회에 대한 인물은 공자가 늘 긍정적으로 평했고 또 그 인물이나 인품이나 자질에 대해서 굉장히 아꼈기 때문에 이제 이 서라는 게 어디 가깝다라는 말이 어디에 가깝냐라고 할 때 도에 가깝다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흔히 생각한 것 같아요. 근데 호는 어쨌든 감탄형이니까 호 이렇게 서호 이렇게 또는 의문 내지는 감탄의 이제 어기사로 많이 쓰니까 여기서는 가깝도다 이런 맥락이죠. 그런데 누공이라고 해서 부연으로 덧붙여서 설명했습니다. 여기 누는 자주 뭐 우리가 말하는 누차 하던 그 누자인데 여러 뭐. 근데 공은 빌공자니까 요 공은 안회의 그 생활을 우리가 유출을 해가지고 가난했다는 걸 아주 적빈했다는 굉장히 가난했다 그런 의미에서 공을 썼다고 주석 전통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난했다. 그러니까 자주 궁핍했다. 자주 이제 먹을거리가 텅 비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마음을 흔들리지 않고 도에 가까웠다. 이렇게 이제 평한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심이 되는 것은 루라는 뜻입니다. 루. 근데 사는, 이 사가 자공이죠. 앞에 사는 자하고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는 요 단목사라고 하는데 요 자공이죠. 이 자공이 원래 그 위나라 출신으로 장사, 경제적인 역량이 아주 컸던 인물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사는 불수명 이오 이화시건이니라. 요거는 이제 문장이 약간 우리가 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불수명 이 화시건 거죠. 자, 여기 이가 이렇게 문장을 지금 병렬식으로 연결해 놓고 있죠. 그럼 명을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어떤 예를 들어서 이런 의식이 아마 옛날 사람들의 생각에는 아주 큰 부자가 되는 거. 이런 것들은 하늘의 명을 받아야 가능하다. 말하자면 옛날에 생산력이 그렇게 뭐 요즘처럼 아주 잉여 생산이 또는 뭐라고 할까 여러 배를 남길 수 있는 이런 방식의 생산이 불가능한 시대에 그야말로 농사를 짓는 것이 주된 생산이고 그걸 유통해 가지고 하는데, 물론 춘추 전국 시대 때도 국제적인 거상이 많았다고 있었다고 그래요. 뭐 우리가 여분리의 이야기도 알듯이. 그러나 어쨌든 일반적으로 그 당시 사람들의 의식 속에 이제 큰 부자가 되는 거는 하늘에 달려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걸 짐작을 하지요. 우리가 요즘도 아주 큰 복권에 당첨되는 거 꿈을 잘 꿔야 된다라고 통념으로 말하듯이 여기서 불수명은 그런 맥락입니다. 명을 받지 않고서도, 명을 받지 않았지만, 부자가 될 만한 특별한 상황이 아니지만, 근데 명이라고 하는 이거는 인간의 개인적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닌 걸 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외적인 영향이 더 많은, 외적인 힘이 더 많이 작용하는 그런 경우를 통틀어서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개인적인 역량이나 개인적인 능력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외적인, 그러니까 시대 상황이라든가, 시대의 추세라든가, 흐름이라든가, 트렌드라든가, 그런 거. 우리가 지금 보면 우리나라 문화가 이렇게 대중문화가 전 세계에 각광받는 것도 어떻게 보면 명이라는 거예요. 한 10년 전에, 20년 전에 지금 같은 그런, 말하자면 문화를, 대중 어떤 예술을 활동을 했다 해가지고 지금처럼 각광받을 수 있었겠어요? 알 수 없잖아요. 우리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사태가 또 우리의 어떤 문화가
수월성을 나타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줬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말하자면 명이라고 하는 것이. 근데 화식은 화가 식이 이게 불어나다, 자라나다 이런 뜻으로 본 글자예요. 그래서 재화가 불어났다. 근데 여기 은이 왜 들어갔냐 하면 그 재화가 불어난다는 어떤 공간성을, 지시 장소성을 어느 정도 암시하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은이라는 글자를 썼다고 그래요. 그래서 은은 어시, 어지 이런 의미로 쓰인다고 하니까 어쨌든 은이 나오면 일단 지시적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어느 정도 큰 잘못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인, 그리고 또 은은 약간의 그 시간의 진행이라든가 시간성과도 관련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는 화식은 그러면 재화가 늘어났다, 재화가 많이 이렇게 생겨났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장사를 잘했다 그 말입니다. 상황이 이런 상황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도 이상하게 자공이 뭔가를 하면 다 이렇게 베팅을 하면, 말하자면 자공이 막 주식 투자를 하면 갑자기 그 주식이 막 불어난다든지 막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측 누중, 이 말이 그 말입니다. 억이란 말은 우리가 억측이라는 말에서 쓰듯이 여기에서도 이제 주석에도 보면 억은 의탁야 이렇게 돼 있어요. 의탁야. 요게 도지만 탁으로도 읽히죠. 도라고 하면 정도, 뭐 한도, 법도 하는 그런 도자고, 도량형 하는 도자고, 탁으로 읽으면 이건 헤아리다 그런 뜻이 돼요. 그래서 헤아리다.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추측하다 그런 뜻이죠. 추측. 근데 추측하면, 말하자면 뭐 헤아리면, 요즘 말로 하면 그 경제적 용어를 말하면 베팅을 하면 그거예요. 누중, 자주 적중했다. 중은 여기 적중하다라는 뜻. 그럼 누가 부사인데 여기서 안회의 경우하고 자공의 경우하고 여기 루라고 하는 쓰는 맥락을 한번 잘 보십시오. 똑같이 루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이 사람 어떤 전환을 가져오는데, 이제 안회의 어떤 맥락과 안회라는 인물과 이미지와 자공이라는 인물의 이미지 사이에 똑같이 루라고 하는 부사를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을 이제 그 성향을 이렇게 말하자면 반전을 가져오는데, 반전이라든가 하여튼 굉장히 그 뭐랄까 입체적으로 만들어주는데, 회의 경우는 공이라고 했고 그 사의 경우는, 자공의 경우는 중이라고 그랬죠. 이런 것들이 아주 이 사람들의 그 안회라는 인물과 자공이라는 인물의 각각의 그 이미지를 굉장히 돋보이게 해주는 장치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글을 쓸 때, 글을 쓸 때, 일단, 이 부사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특히 그런 경향이 많죠. 부사를 어떻게 쓰느냐, 또 조사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뉘앙스가 굉장히 많이 좌우되죠. 이런 굉장히 효과적인 수사적 장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자왈 회야는 기서호이여 누공이니라. 산은 불수명이여 이 화식언이나 억즉 누중이니라. 이 번역이나 해석이 일단은 우리 전통적 해석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해석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 오늘날 더 많은 상황이 사실이 밝혀져 가지고 그 논어의 시대 상황에 대해서 주자나 조선시대보다 훨씬 더 많이 세세하게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공자보다 더 공자 이전의 삶을 상황을 더 잘 알고 있을 정도로. 실제로 우리가 논어에서 공자가 읽고 있는 세계가 공자의 착각이라기보다도 공자 나름의 왜곡된 주관적인 세계 해석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에 대한 해석조차도. 그렇게 보면 우리는 지금 고고학적 발굴이나 여러 가지 어떤 그 과학적 기법을 통해 가지고 고대 상황을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또 언어학적 관점에서 볼 때 논어라는 텍스트도 현대사회 사람들이 주자보다도 훨씬 더 과학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이걸 전통적 해석을 일단은 따르냐, 그 사이에, 그러니까 이 공자부터 주자까지는 몰라도
주자부터 우리 지금 현대까지는 한 800년 가량이 이러한 해석학적 틀을 따랐기 때문에 이것이 여전히 이제 지배하고 있다는,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 과정을 거쳐서 자기가 자기 텍스트를 보는 관점이 생길 때 자유롭게 더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단은 우리가 한문으로 된 텍스트는 우리가 새로 해석한다기보다 새로 뭔가를 창작한다기보다도 이제 우리가 한문을 통해서 접할 수 있는 학문 방법은 해석밖에 없죠. 과거 텍스트를 해석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만들어내지거나 창작하지는 않잖아요. 물론 논문은 못 쓰겠지만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가 조선시대 때까지 또 최근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논어를 해석했던 그런 방식을 일단은 따라가는 게 공부하는 과정에서는 크게 잘못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혹시라도 뭐 그 번역이라든가 해석에 좀 마음에 양이 안 차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은 우리가 공부가 어느 정도 되고 하면 자기 어떤 세계를 스스로 개척할 수 있으니까 그때 자기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자장이 문선인지도한데 자이왈 불천적이나 역불이버실이니라. 자장이 선인의 도를 묻자온데 자이 가라샤되 적을 천치 아니하나 또한 실에 드지 못하나니라. 자장이라는 제자가 역시 물었는데 선인의 도, 착한 사람의 도 이렇게 물었죠. 그걸 물었다는 거예요. 요거는 자장이 말한 걸 대화를 말한 것이 아니고 자장의 행위를 물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죠. 자장이 선인의 도에 관해 물은 것이다 이 말이죠. 여기서 굳이 또 선인이라고 한 이유는 보통 우리가 지금까지 논어의 어떤 텍스트 상에서는 어쨌든 인간형으로 이상적으로 제시되는 게 군자이기 때문에 자장이 묻거나 공자가 말하거나 또 다른 제자와 문답에서도 항상 군자가 지향이었는데 여기서는 그냥 선인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이게 대화의 주제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존의 지금까지의 논어의 주 정조가 군자냐 소인이냐 뭐 이게 이제 인간을 평하는 기준이 되고 그리고 또 사람의 어떤 삶의 지향은 당연히 군자였는데 이 자장에 이 물은 것은 선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건 좀 특이한 지금 맥락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마 이제 이 전통적인 그 주자학적 주석에 의하면 그런 그 학문적, 그러니까 적어도 주자뿐만 아니라 송대에 와서 형성된 새로운 유학적 그 해석학적 사고 속에서는 선인은 군자만 못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좋은 사람 정도의 의미라는 거예요. 공자나 자장의 대화 속의 선인이 어떤 경우인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대화의 맥락을 봐도 선인을 군자만큼 우리 이상형으로 삼은 것 같지는 않지요. 내용상도 불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니까 부정적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선인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좋은 사람 정도, 뭐 착한 사람, 좋은 사람 정도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도 흔히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의 길, 도, 그러니까 그런 사람의 유형, 그런 사람의 성향, 뭐 그런 사람의 사고방식, 그런 사람의 행위 양식, 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도라는 글자가 굉장히 그 의미의 그 폭이 넓기 때문에 그 맥락 속에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해하는 틀에서 자유롭게 어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겠죠. 자, 그럼 선인의 성향이 어떠냐, 또는 선인의 착한 사람이라는 유형이 어떤 유형이냐 이런 맥락이겠죠. 그랬더니 자왈 불천적, 천은 밟을 천자죠. 밟을 천. 이 글자가 발 쪽에 들어가니까 의미 연관이 발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 근데 요게 이제 요 글자는 요 글자가 전, 잔, 전, 천 이런 유형의 그 발음의 발음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여기 이렇게 대죽을 붙이면 문서
편지나 이런 짤막한 글에 이걸 전이라고 하는 요 글자가 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물이 이렇게 물과 관련된 이미지로 들어가면 물이 얕은 거, 그죠? 물이 얕은 거, 깊은 건 얕은 건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죽음과 관련된 글자가 들어가면, 뭐, 잔인한, 뭐, 죽이다, 뭐, 이런 뜻에서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전이나, 천이나, 잔이나, 이런 글자예요. 또, 예를 들어서, 뭐, 밑에 이제 그릇을 나타내는 글자가 들어가면, 우리가 술잔 할 때 뭐, 이런 식으로 전, 이런 발음과 연관된 글자예요. 근데 여기서는 발이 들어갔기 때문에 발음은 천이고 뜻은 밟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천이라는 글자를 가지고 앞에 실자를 붙여서 실제로 밟아 나가는 걸 실천, 또는 그 일을 행해 나가는 걸 우리는 천리라는 말도 많이 써요. 요즘은 거의 안 쓰지만 조선시대 또는 근세까지 천리라는 말도 참 흔하게 쓰던 글자예요. 리도 밟을 밟을 천이죠. 그래서 천리라고 하면 실제로 밟는 행위, 밟아 나가는 행위, 행동하는 거, 이걸 의미합니다. 근데 이건 적은 자취적자죠. 자취. 이것도 이 글자가 글자인데, 여기 이제 적이라는 글자도 연결이 되는데, 역 또는 적과 관련된 발음인데, 여기에 착받침, 이게 발을 이렇게 얼기설기 발을 떼는 모습에서 나온 글자는 이 착이 발을 이제 막 여러 번 떼놓는 모습이에요. 근데 거기 이걸 줄여가지고 이렇게 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착이라는 글자의 받침이다. 그래서 원래는 착의 받침인데, 이게 이제 구두로 전해지는 과정에서 전통 말하면 좀 옥편이나 자전, 옛날 사람들이 쓰던 옥편이나 자전 책받침이라고 읽게 됐죠. 그래서 우리 책받침 그랬는데 원래는 착받침이에요. 착이라는 글자의 받침입니다. 착받침. 자, 근데 이 적을 이렇게도 쓰기도 하고 역시 발족자를 써가지고 이렇게 쓰기도 해요. 어쨌든 간에 이 글자든 가는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가서 이루어진 뭔가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생겨난 그런 걸로 봐가지고 적은 자취 이런 뜻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자취적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우리가 주석을 잠시 참조를 해보면 선인은 질미이 미학자야 이렇게 주석을 달았죠. 그러니까 바탕과 자질은 좋은데 아직 배우지를 못한 자. 그렇다면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좀 말하자면 문화적 교양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런 지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꾸며주는 건데 그게 아직 안 돼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고난 자질은 괜찮은데 아직 누구나가 다 공인하는 또는 누구나 다 인정하는 이런 학문적인 교양이나 이런 걸 습득하지 못한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맥락으로 해서 적이 그럼 뭐냐라고 하면 과거에 잘못된 그러니까 과거의 흔적, 과거의 자취 뭐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하긴 다른 그 당시 같은 송대 학자의 주석이긴 하지만 다른 주석에는 이제 성인의 그 법도 그걸 따르지는 못한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성인의 자취. 그러니까 두 가지로 그 당시 주자 당시에도 이미 두세 가지의 그 해석이 차이를 보이고 있었죠. 하나는 늘 해오던 잘못된 방식을 그대로 따르지 않는다. 그대로 따르지는 않는다. 이렇게 본 거고, 하나는 이제 성인이 만들어 놓은 법도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그걸 따라가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이라고 하는 거는 전환의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역시 또한, 그러니까, 앞에 거는, 어쨌든 간에 불이라고 하는 부정의 의미를 가졌기 때문에 이제 뭘 하지 않는다, 뭐를 하지 않는다라는 부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뒤에 역이라고 하는 그 약간의 내용을 더 이렇게 뭐 증가하는
또한, 뭐 이런. 근데 그 접속사를 통해 이어지는 문장 역시 부정의 의미를 담고 있죠. 그러니까 뭐도 하지 않지만 역시 뭐도 하지 않는다. 뭐를 하지 않지만 않고 뭐도 또한 하지 않는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역이라는 글자 앞에 논어 처음에 불역 해가지고 이제 긍정의 답을 기대하는 의문을 할 때 불역이라고 문장을 만든 적이 있었잖아요. 이런 것처럼 여기서는 불이 들어가서 그 역할을 했는데 여기에 역은 그 부정적인 내용을 앞뒤에 그냥 계속해서 반복해서 배치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옛 자취도 밟지 않지만 또한 실에도 들어가지 못했다. 여기서 실은 성인의 방, 또는 기대되는, 이제, 뭐라고 할까. 궁극적으로, 말하자면, 여기서 이제 성인이라고 하는 걸 굳이 주석에는 그렇게 해석하는 이유가 공자를 모든 학문과 사상과 이것의 아주 궁극적 완성으로 봐서 성인의 문화에 들어가야 제대로 배움을 얻는다. 성인의 문화에서, 다시 말해서 공자의 문화에서 배움을 받은 사람이라야 제대로 된 학문을 했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바탕에 깔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여기서 성인의 자취를 밟지는 않았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말한다면 성인의 가르침도 제대로 따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나쁜 습관을 그대로 답습하지 않지만 이렇게 보는 게 좀 더 부드럽죠. 그런데 성인의 자취의 방에도 들어가지 못했다. 이런 맥락은 어느 정도 바탕이 아름답다는 점에서 볼 때, 또는 우리가 좋은 사람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역시 이제 뭔가 자기를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은 늘 보여주고 있다. 말하자면 늘 자기를 이렇게 새롭게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인 그런 학문의 어떤 경지까지 접하지는 못했다. 그 말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천적이나 역불이버실이라. 그런데 이거는 공자의 말이기 때문에 공자가 자기를 성인이라고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죠. 말이 좀 이상하죠. 그래서 여기서 역시 주석의 성인의 집, 성인의 방 이렇게 했는데 꼭 굳이 성인이라고 하기보다도 우리가 적이라고 하는 글자의 의미와 실이라고 하는 글자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고자 하는 목표죠. 목표. 예를 들어 우리가 어디 간다 그러면 어느 집에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걸어가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방에까지 들어가야 최종적으로 목표에 도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정도 경지까지는 아직 못 갔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착한 사람은, 좋은 사람은 나름대로 자기 어떤 그 나쁜 습관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개선하고 말하자면 인격의 어떤 성장과 인격의 도야를 위해 노력은 하지만 아직까지 그렇다고 아주 궁극적 경지에까지 이르지는 못한 이런 사람이 선인이다. 선인에서 좀 더 열심히 더 주체적으로 노력하면 군자가 되어 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봐야 되겠죠. 집. 이를지. 이를지. 예. 그렇게 보기도 하죠. 이 글자 자체도 원래 이제 화살이 가서 딱 꽂힌다는 걸 뜻하는데, 이 글자가 이게 집면이라고 하는데 옛날엔 간머리라고 옛날 우리가 한문 배울 때는 이걸 간머리라고 해요. 갓처럼 생겼다 해서 간머리라고 하는데 요즘은 이걸 집면이라고 부수 이름을. 그러면 집과 건물과 관련된 건 다 이 글자가 들어가죠. 그럼 요거는 요 두 가지인데 요거는 음을 뜻하기도 하고 뜻을 갖출 수도 있어요. 이럴 때 음을 위주로 하면 형성자라고 하고 뜻으로 이제 생각하면 회의자라고 하죠. 그러니까 형성과 회의가 둘 다 가능한 글자 유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집이라고 하는 것은 뭐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낮 동안에 밖에 나가 활동을 하다가 밤이 되면 들어와서 모여 있는 이런 의미에서 집이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그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구체적인 사물을 가지고 유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유자재로 좀 상상력을 잘 발휘하면 옛날 사람들이 굉장히 나름대로 말을 재미있게 했다는 걸 우리는 또 맛을 볼 수 있습니다. 자왈, 논독을 시여이면 군자자호와 색장자호와 자에 가라사대 논이 독한 이를 이에 여하면 군자인자가 색이장한 자가. 이것도 좀 뭔가 우리가 이제 상당히 일상상투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점을 의표를 찌르는 그런 공자의 말입니다. 앞에 것도 좀 그런 경향이 있죠. 착한 사람, 좋은 사람 정도도 괜찮은 줄 알았는데 공자는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군자해야 한다. 군자를 지향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도 보면 좀 통속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을 공자는 뒤집어 놓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논은 이제 그냥 그러면 그 말하는 일상적인 발화를 통틀어서 언이라고 하죠. 일상적으로 그 발화된 말을 통틀어서 그러죠. 근데 그러면 그것을 좀 더 체계적이나 조리나 내용을 갖춰 가지고 주장하거나 따지는 걸 논이라고 합니다. 논란하다, 우리가 논찬하다, 논란하다, 뭐 논문 뭐 이렇게 하듯이 그런 글자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듯이 논이라고 하면 따지다, 언론, 뭐 주장 심지어 그런 여기서는 주장이라고 해도 큰 대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주장하는 것이 평소에 말하는 그 주장이 독한 것을 독은 이제 독실하다 이런 뜻인데 아주 요즘식으로 말한다면 강하고 그 자기 주장이 강하고 딱 부러지고 뭐 막 그런 사람들 있죠. 근데 말할 때 보면 자기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도 유보적으로 말하거나 아니면 그 상대방의 어떤 토론이나 논쟁이나 대화의 상대를 배려해가지고 자기 생각을 한 7, 80%만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자기 생각보다 엄청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이 독이라고 하는 건 어쨌든 주장이 강하다. 또는 주장이 아주 단단하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어요. 어쨌든 간에 강한 주장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정말 내용이 충실하면 물론 그것도 나쁜지는 않지만 여기서는 정말 왜냐하면 색장이라고 하는 그 공자의 평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꼭 내용이 정말 타당해가지고 딱 타당해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조금 주장이 강한 이런 맥락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여면 시여를 이제 전통적으로는 이에 여하면 그래가지고 시를 마치 약간의 그 지시처럼 쓰이는 거 했는데 일단 여라고 하는 것은 이 동사 수로로 볼 수 있어요. 여기서는 그렇다면 인정하다, 허여하다, 더불다, 관여하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인정한다 그런 의미는. 그러면 이제 시는 실질적으로는 목적어처럼 보이는데 전통적으로는 이거를 마치 지시사처럼 봤어요. 이에 전환관계의 어떤 접속사처럼 이에 여하면 이렇게 전통적으로는 그렇게 해석을 했죠. 그러나 이제 여라고 하는 것이 그 동사기 때문에 수로기 때문에 이 경우에 시는 목적어 지시사 목적어로 보는 것이 문법적으로는 더 정돈된 느낌이 들겠죠. 어쨌든 간에 그 다음에 이제 군자자호, 색장자호 여기서 호는 이제 의문어기사 여기서는 의문어기사죠. 호는 경우에 따라서 감탄의 의미도 되지만 일단은 의문의 맥락을 갖는다는 거예요. 의문의 맥락을 갖는 게
반드시 몰라서 묻는다기보다도 동의를 구하는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는 의문이라기보다 오히려 감탄의 경우, 자기 어떤 말한 사람의 주관적인 생각을 주장하는 경우, 그 뉘앙스를 가지기도 하기 때문에 이 호라고 하는 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군자자인가, 색장자인가, 군자자겠냐, 색장자겠냐, 이제 선택해봐라. 공자가 뭐라고 딱, 뭐이다, 이렇게 규정하지는 않아요. 논덕을 인정한다면, 주장이 독실한 사람을 인정한다면, 이 사람을 어떻게 규정할 수 있겠냐,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것이죠. 군자자이냐, 색장자이냐. 여기서 군자자, 색장자, 색장. 이 자가 말하자면 이 주요한 이제 성분이 되죠. 그럼 군자자, 색장자 이렇게 된 거예요. 군자인자, 색장인자 뭐 이런 것이죠. 군자다운 사람, 군자스러운 자, 군자로 규정될 수 있는 자, 뭐 이런 느낌이죠. 색장은 말하자면 외관상으로 드러나는, 색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듯이 가시적 또는 가현적 또는 형태를 갖게 되는 이런 걸 이제 통틀어서 색이라고 하는 글자로 많이 나타내기 때문에 이제 외적으로 나타나는 뭐 형상이 장중한 이런 의미예요. 그런 자이냐. 여기서는 뭐 꼭 누구냐라고 공자가 꼭 딱 부러지게 어떠하다라고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이렇게 유보적인 이유를 둔 이유가 논덕이 자칫 군자인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는 맥락인 거죠. 주장이 당당하고 강력하면, 강한 영향력을 가지면 군자. 그럼 군자라는 게 뭐냐? 이 군자가 이제 우리가 오늘날 군자 그러면 자꾸 이렇게 도덕적인 경향으로 보지만 사실 군자의 일차적인 그 맥락은 지배자의 혈통을 가진 젊은 사람을 일반적으로 가리키는 것이었기 때문에 권위를 가지죠, 그런 사람은. 그래서 논덕의 그런 맥락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는 군자라고 할 수 없다. 논덕만 가지고는. 주장을 강하게 하고, 주장을 잘하고, 말이 막 엄밀하고, 이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꼭 군자라고 할 수 있겠냐. 이런 유보적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자의 군자자이냐, 색장자이냐라고 이 선택을 유도한다는 것 자체는 이미 공자에게는 어느 정도 가치 판단이 들어가 있다고 보이죠. 그렇죠. 색장을 그렇게 봅니다. 자왈 논덕을 시여면 군자자호와 색장자호와 이렇게. 자, 다음 문장도, 다음 글도, 텍스트도 공자의 그 교육이라고 하는 그 교육자로서 공자, 교사로서 공자가 어떤 인물이었냐, 어떤 교사였냐, 바람직한 교사상의 한 모델이 되기도 하는 그런 유명한 텍스트예요. 자로이 문사행저이까 자유할 유부형이 제하니 여지하 기 문사행지이리요. 염유이 문사행저이까 자유할 문사행지이니라. 공서화이왈 유야이 문사행저 언을 자왈 유부형제라 하시고 구야이 문사행저 언을 자이왈 문사행지라 하시니 적야이 혹하야 간문하노이다. 자이왈 구야는 퇴 고로 진지하고 유야는 겸인 고로 퇴지호라. 한 번 더 읽어봐 드릴게요. 그 글이 좀 기니까. 자로이 문사행저이까 자이왈 유부형이 제하니 여지하 기 문사행지리요. 염유이 문사행저이까 자이왈 문사행지니라. 공서화이왈 유야이 문사행저 언을
자이왈 유부형제라 하시고 구야이 문사행저 언을 자이왈 문사행지라 하시니 적야이 혹하야 간문하노이다. 자이왈 구야는 퇴고로 진지하고 유야는 겸인고로 퇴지호라. 자로의 무자오되 듣고 이에 행하리까. 자이 가라샤되 부형이시니 어찌 그 듣고 이에 행하리요. 염류의 무자오되 듣고 이에 행하리까. 자이 가라샤되 듣고 이에 행할지니라. 공서화의 가로되 유이 듣고 이에 행하리까 무자와 늘 자이 가라샤되 부형이 있나니라 하시고 구이 듣고 이에 행하리까 무자와 늘 자이 가라샤되 듣고 이에 행할 것이라 하시니 적이 혹하야 감히 무잡노이다. 자이 가라샤되 구는 퇴하는 거로 진하고 유는 인을 겸하는 거로 퇴호라. 자로 문사행저. 자로가 물었는데 듣고 이해 행할까요?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자, 자로 문사행저. 이렇게. 문사행저. 이렇게 그 의문문을 표시해줘. 의문표를 달아주면 더 잘 보이죠? 듣는다라는 행위예요. 듣는다. 그러면 내가 듣는다. 물론 주어는 이제 말한 사람이겠죠. 제가 듣고서 뭔가를 들으면 사는 이해라는 뜻인데 이것에서 바로 어떤 행위와 그 다음 행위 사이에 연관을 긴밀하게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사가. 뭐 하면 그 결과로서 예를 들어 아주 강하게 인과라기보다도 이 동작과 이 동작 사이의 연결 관계를 굉장히 긴밀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해. 들으면 이해. 행하다. 이게 동사죠. 근데 여기 이제 쟤는 보통 우리가 흔히 지어의 준말로 많이 쓰여요. 지어의 준말. 지어의 준말로. 그 행은 동사고 행이 동사지요. 그러면 이 동사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이기 때문에 그 목적어가 지시가 돼야죠. 그래서 그 목적어 지시가 이 지라고 하는 불특정한 지시사를 가지고 이제 지시 대명사를 가지고 목적어를 삼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목적어를 굳이 노출하지 않을 때 대부분 이 지라는 글자를 많이 쓰는데 그리고 그것을 이제 어디에 물론 또 뭔가 장소가 생략되긴 했지만 이 경우에는 굳이 장소까지는 필요로 하지 않아서 이제 그냥 됐는데 이 제라는 글자가 제하고 저 두 가지 발음이 있어요. 근데 현대에 와서는 제로 거의 통일되어 가지고 자전이나 이런 데 수록되어 있지만 어쨌든 전통적으로는 이걸 두 가지로 발음하는데 제로 발음하면 모두 다 이런 뜻이고 저로 발음하면 이와 같이 전치사라든가 어기사 역할을 할 때, 의문사 역할을 할 때, 이 저로 발음. 여기서 저는 이 목적어를 대동하면서 약간의 지호처럼 봐가지고, 지호 또는 지어처럼 보고, 이 호는 또, 호도 역시 어의 역할을 하거든요. 가끔 가다가. 그러니까 지호는 이런 역할도 하지만 동시에 물음표나 느낌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제, 행이라는 동사의 목적어 지와 그 다음에 느낌표 또는 물음의 어기를 갖는 이 글자가 합해져 가지고 그러니까 제라 글자는 이 논어에 이렇게 하분사 또는 하분사라고 하는데 이런 글자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 글자하고 이 언 같은 글자죠. 언 같은. 언은 이것과 반대로 시 이런 지 이런 뜻이죠. 그 어디에 그것을 어디에서 이렇게 이 지시사를 대동하고 있는 어는 요거는 목적어를 대동하는 쟤는
저는. 자, 그래서 여기서는 들으면 이에 그것을 행할까요? 이렇게 된 거예요. 들으면, 좋은 말을 들으면, 어쨌든 가르침을 들으면, 바로, 그것을 행할까요? 이렇게 제가 두 가지 기능을 한 거죠. 그것을 이라는 것과 요라고 하는 의문 또는 감탄의 역할을 동시에 한 겁니다. 이 저라는 글자. 그래서 이 저가 들어가면, 끝에 들어가면 의문문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많죠. 그랬더니 자활, 유부형제, 부형이 제, 있다, 계신다. 부형이 제함이 있다, 이 말이에요. 부형이 제함이 있다. 참, 설명이 좀, 우리 언어로는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죠. 근데 그냥 부형제 그러면 상황 설명밖에 안 돼요. 부형이 실제로 어디 있다, 이런 상황. 그래서 그 부형이 있는 상황을 자로가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유가 들어간 겁니다. 유부형제.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지하는 어떻게 그런 뜻이에요. 원래 하여 그냥 일반적으로 그 문장 끝에서 어떻습니까? 이 정도로 의사를 물을 때는 하여 보통 그렇게 말하는데 이제 목적어나 목적구나 목적절을 대동할 경우에 여하로 도치가 많이 돼요. 도치가 많이 되면 요 사이에 목적어를 집어넣고 목적어 만약에 길 경우는 앞뒤로 빼고 지라는 글자로 이제 대체해가지고 합니다. 그럼 그것이 어떠합니까? 이런 뜻이 돼요. 그것이 어떠하냐 해서 그것에 해당하는 것이 뭡니까? 기이하였죠, 여기서는. 네. 이런 거 보면, 독일어나 영어처럼 관계사가 발달한 관계대명사나 뭐 이런 관계부사 이런 게 발달한 언어는 이런 게 굉장히 쉽게 처리하는데 우리나라 말은 좀 이런 문장 구조가 좀 이해가 좀 어렵죠. 문장을 도해하려면 참 어려워져요. 그래서 어떠하냐 그것이 그래서 그것 이하가 이제 문사행지 여기 보면 바로 문사행저를 안 하고 문사행지 됐죠. 이게 바로 이제 전형적인 그냥 진술문인 거예요. 들으면 이에 그것을 행한다라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까 문사행저는 그게 의문사를 만들어줘. 저라는 글자가 의문의 의문으로 만들어졌어요. 저가 들어가므로 지를 포함하면서 의문문을 만들어요. 근데 요거는 그 의문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냥 진술의 의미만 이렇게 역할을 하기 때문에 행지 이렇게 이해되죠? 선명하게. 염류가 이제 또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염류가 이제 그렇게 물었더니 선생님이 문사행지 여기 보세요. 문사행지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염류가 문사행저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공자는 문사행지 하고 대답했죠. 그래서 이 저와 지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선명하게 대비가 되죠. 약간만 좀 우리가 골치가 좀 아파도 조금만 약간 이렇게 긴장을 풀고 보면 눈에 보이죠. 문사행저 하고 물었더니 문사행지 이렇게 했던 거예요. 지난번에 제일 첫 시간에 이야기 말씀드린 것 같은데 빅토르 위고가 레 미제라블을 쓰고 출판사에 보내놓고 이제 잘 팔리는지 물어보려고 이렇게 이제 전보를 보냈더니 출판사 사장이 이렇게 답했다고 그래요. 야, 정말 잘 팔려요? 라고 물었더니 아주 잘 팔립니다. 하고 아주 밑에 있게 말하는 장난을 했는데, 이모티콘처럼 장난을 했는데, 이 저와 지가 이런 차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글자 한자 차이지만. 그랬더니 이제 공서화라는 제자가 이제 끼어들었죠. 공서화가. 자, 이런 것이 우리가 공자 문화에서 일어나는 어쨌든 그 공부 모임, 공부 방법에 아주 역동적이고 정말 그 눈에 그리는 듯이, 눈에 그려지는 듯이 아주 옛날 말로는 핍진하다 그러는데 아주 글자가 날 것 그대로 보이는 느낌이 들어요. 아주 이런 거 보면
논어 읽다가 이런 장면을 접하면 참 마음이 좀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공서활 유야 이 문사행저 언을 하니까 학언을 옛날에는 학언을 이랬는데 이제 요즘은 그렇게 잘 안 쓰죠. 구어처럼 고투로 학언을 뭐 이렇게 하지. 현대학생 했더니 뭐 이런 식으로 그 자로의 이름이 유니까 유가 들으면 이에 그것을 바로 행할까요? 하고 물었더니 선생님께서는 부형이 있다 하고 대답하고 구가 들으면 이에 그것을 행할까요? 라고 물었더니 선생님께서는 들으면 이에 그것을 해라. 바로 그것을 해라. 라 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단락이 끝난 거예요. 근데 이제 공서화가 이름이 공서적이죠. 붉을 적자. 제가 혹은 이제 헷갈린다. misunderstanding. 잘 헷갈린다. 이제 잘 모르겠다. 지금. 그래서 감히 묻겠습니다. 감히 묻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선생님이 대답했어요. 구는 염구가 염류가 이름이 구죠. 그러니까 먼저 이제 뒤에 말한 사람을 먼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한문에 그런 식으로 앞에서도 그런 예가 있는데 이렇게 수사적인 장치를 잘 써요. 네. 구는 이건 퇴는 소극적이다, 뭐, 이런 의미예요. 소극적이다, 뭐. 그러므로, 진지는 진지죠. 그를 나아가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를 나아가게 하다, 여기 주어는 사실, 원래는 여기 맥락상으로는 공자지만, 굳이 주어를 밝힐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제 진지, 이렇게 썼습니다. 구는 이게 물론 하던데 동사라기보다도 수러예요, 수러. 그러니까 피로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는 소극적이다. 물러난다라는 말은 사실은 소극적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를 나가게 했다. 유는 겸인, 그러므로 그를 퇴지했다. 겸인은 동사 목적어죠. 남을 겸한다 해서 겸은 원래 아우를 겸자죠. 이렇게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이 벼가 두 개인데 이렇게 한 거. 벼 포기를 두 개를 이렇게 한꺼번에 두 개 이상 벼 여러 개를 이렇게 여러 줄기를 한 손에 이렇게 잡고 있는 모습이 겸이라는 글자예요. 그래서 뭔가를 한꺼번에 다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남을 능가하다. 남을 이기다, 남을 능가하다 그런 의미로 쓰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남을 덤비고 남을 능가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성향이기 때문에 퇴라고 하는 거는 역시 물러나게 하다. 이게 타동사로서 물러나게 하다가 되죠. 그를 물러나게 하다. 이렇게 역시 여기서는 타동사입니다. 이게 요 퇴는 그 사람이 소극적이다 하는 수러예요. 형용사처럼. 또는 물러난다 하더라도 동사로 봐도 어쨌든 자동사에 가까워. 근데 요거는 타동사로서 물러나게 하다가 되죠. 이런 것처럼 한문이 이렇게 이제 어려운 성격 중에 하나가 바로 이와 같이 글자 자체가 또는 글자의 형태나 그것이 이제 능동이든 수동이든 뭐 이런 과거든 현재든 이런 말하자면 그 말이 쓰이는 화용의 측면을 잘 안 나타내고 있다. 아니, 글자 자체로는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맥락 속에서 이해해야 되고, 문장 속에서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는 한문이 갖는 고리버적 특성이라고 하죠. 고리버로서 갖는 특성. 자, 읽고, 이제 조금 시도를 하죠. 자로이 문사행저이까, 자이왈, 부형이 제하니, 여지하 기 문사행질이요. 염료이 문사행저이까 자이왈 문사행진이라. 공서화이왈 유야이 문사행저언을 자이왈 유부형제라 하시고 구야는 문사행저언을
자이왈 문사행지라 하시니 저기하에 혹하야 간문하노이다. 자이왈 구야는 퇴 고로 진지하고 유야는 겸인 고로 퇴지고라. 네,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지금 1분이죠. 그러면 8시 10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말에 대해서 갑자기 생각난 게 있어서 말씀드린다. 아까 여기 이제 기술적인 작업을 하는 과정, 호스트가 귀하가 음소거 해제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문장이 글이 되어 있었죠. 근데 이게 서양사회 보면 이제 기급을 하는 문장이 되죠. 왜냐하면 문장은 하는데 주어가 2개가 이제 들어가니까 주격조사, 귀하가 또 호스트가 귀하가 이렇게 됐으니까. 근데 이게 우리 전형적인 우리 문장에서는 이제 아는 문장, 안긴 문장, 옛날엔 포유문 뭐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아는 문장 이렇게 하고 또 아는 문장과 그 안에 들어있는 부문을 안긴 문장 이렇게 하는데 귀하가 그 음소거를 해제하다. 그 다음에 이제 호스트가 원하다. 이 전체 문장 안에서 그게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서양어 같으면 관계대명사 처리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관계대명사, 관계사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문법적 기능만 하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문장에 심지어 주격조사처럼 보이는 게 2개, 3개까지 들어간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다 선천적으로 알죠. 우리 언어 맥락 속에서. 그러나 외국 사람이 외국어로서 한국어 배울 때는 굉장히 곤혹스러워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언어는 그 언어마다 독특하게 그런 방식으로 그 세계를 구현해내는 그 방식이, 스타일이 있지요. 그렇지만 또 보편적으로 그 모든 언어가 지향하는 말하자면 어떤 그 구현하는 방식이 보편적인 뭔가가 있다고 또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정하는 이론도 또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책, 잠들면 안 돼, 거기 뱀이 있어. 그 책이 바로 그런 그 언어라는 게 문화적 맥락 속에서 형성된다고 보는 그런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언어학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보편 생성 문법이라는 촘스키 이쪽 계열의 언어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런 관점이 있죠. 학문이라는 건 이런 식으로 발전해 가는 것이죠. 자꾸 어떤 이론이 지배하다가 그 이론으로 다 설명 안 되는 부분이 나타나면 또 이제 모순이 생기고 하면 거기에 대해 수정하면서 또 일어나고. 우리가 그래서 논어를 보는 것도 한대 사람들이 본 논어, 또 송대 사람이 본 논어, 명청대 사람이 본 논어, 또 오늘날 우리가 보는 논어, 조선시대 사람이 보는 논어, 우리가 보는 논어. 해석이 점점 더 정교해지죠. 실제로 우리가 보는 그 논어에 대한 그 해석은, 언어적 해석은 조선시대 사람들보다 훨씬 정교하게 보고 있는 것이죠. 물론 그 당시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도 충분히 논어라는 세계를 구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대가 바뀌면 우리가 예를 들어 386 컴퓨터를 쓸 때 그 자체가 그 당시에는 굉장히 새로운 기종이었고 그때 그게 굉장히 편리한 것이었죠. 그러나 586 이상을 쓰게 되면 그건 고닥다리가 되는 것이죠. 네, 그런 것처럼. 자, 이 다음 문장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외어 광하실세 안연히 후 이러니 자이왈 오 이여 위사 의로라 라 호라 왈 자이 제어시니 회의 하 감사 일이 있고 자이 광에 왜 하실세 안연히 후 하였더니 자이 가라사대 내 널로 서 사하니라 호라 가로되 자이 교식언이 회의 어찌 구태여 사하리고. 이 언어를 지금 우리 언어와는 많이 참 옛날식이지만 굉장히 언어가 그 당시로서는 아주 정교하게 잘 이루어져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언어의 어떤 한문이 갖는 언어 맥락을 따라가지고 그러면서도 우리말로 옮기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공을 들였어요. 나중에 우리가 혹시 더 다음에 또 기회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나오는 대로 혹시라도 뭐 생각나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당시 조선 시대에 그 언어 세계가 전혀 다른 한문과 한국어라는 조선 시대 한국어라는 이 두 개를 맥락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조선 시대 학자들이 언어학적으로도 엄청 아주 섬세했던 걸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뭐 고대 로마 사람들이 역시 라틴 언어로 고대 히라보를 또 번역하기도 하죠. 다 그런 식으로 발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조선시대 학자들이 우리는 그냥 단순히 뭐 공자왈 맹자왈 하는 그런 구닥다리가 아니라 사실은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첨예한 언어학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외어광 이런 지금 상황 설명이죠. 자가 외어광 이건 상황 설명이에요. 광이라고 하는 건 이건 지명이고 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건 일반적으로 그냥 특정해서 현대 그 여러분들의 어학적인 관점에서 제일 익숙한 문법적 용어가 역시 국어 문법의 용어 아니면 영어 문법의 용어니까 영어 문법을 기준으로 영어나 국어 문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일단 그 용어를 가능한 건 설명하도록 해드릴게요. 이거는 일단 전치사 형태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 전치사가 영어는 전치사가 굉장히 많고 복잡하죠. 근데 불어는 전치사가 많지 않아요. 몇 개 안 돼요. 두세 개 가지고 거의 뭐 다 통할 정도로 많지 않아요. 근데 한문도 그렇습니다. 한문도 이 어가 거의 대표적인 전치사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어가 훈구학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때는 뭐 원인 아니 예를 들어 출처, 귀결처, 뭐 비교 뭐 여러 맥락으로 쓰입니다. 어가. 예를 들어 제일 대표적으로 청, 출어람, 청어람 이런 구절이 있죠. 이런 경구 같은 게 있죠. 여기는 출이라고 하는 동사, 람이라고 하는 명사, 목적어. 여기가 여기 전치사가 돼가지고 청색은 남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어떤 동작의 출처를 밝히고 있죠. 여기가 그 역할을 하죠. 근데 여기 람은 여기 어는 남보다 푸르다라고 이게 이제 형용사 수로가 되고 이 어는 이제 전치사고 이 람은 전치사 목적어가 된 거예요. 그러면 남보다 이거 원래 쪽이라고 하는 우리가 염료식물인데 쪽이라고 하는 염료식물이 있어요. 근데 그 식물에 염료를 채취해 가지고 물들이는 걸 우리 쪽빛 그러죠. 쪽빛 동해 뭐 그 쪽빛 이게 인디고 섬유 인디고 색깔처럼 아주 새파란 그게 이제 쪽인데 쪽보다 푸르다. 여기서 어가 둘이 똑같이 글자는 어지만 하나는 출처를 나타내고 유래 또는 출처를 나타내고 하나는 비교를 나타내죠. 예를 들어 뭐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습니다. 상엽, 홍어, 이월화 같은 이것도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여기도 역시 어는 비교의 맥락이 되죠. 근데 외어광은 여기는 동작이 행해지는 장소, 공간적 장소를 나타낸다는 어가 광에서 외라는 말이에요. 여기는 원래 외가 두려울 외자인데 그래서 경외하다 또는 외경 이렇게 쓰죠. 외경. reverence 뭘 두려워하다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는 거. 그냥 단순히 위협을 느껴가지고 위협이나 위협을 느껴가지고 쭈그러들어서 두려운 게 아니고 공경스러워서 조심스러운 거. 이걸 우리 경외, 외경 그렇죠. 그래서 외어광 여기서는 이제 광에서 두려움이 있었다, 두려워했다라는 말인데 글자 그대로는 두려워했다는데 여기서 맥락은 이 경계를 할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자의 생애에 일어난 사건으로 유추해서 볼 때는 이제 공자가 광이라고 하는 지역을 지나가는데 거기에서 어떤 사건이 이제 어떤 해프닝이 있었냐면 이전에 이 광 땅에서 어떤 이제 말하자면 이 광 지역 사람들에게 아주
피해를 본 사건이 생겼었어요. 그 사건에 이제 공자가 이제 약간 오해를 받아가지고, 말하자면, 이 사람들이 이제 해코지를 하려고 하는 공자를 착각해가 다른 어떤 자기들을 해코지한 사람으로 착각을 해가지고 보복을 하려고 이렇게 이제 막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막 공자 일행을 좀 이렇게 이제 포위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공자가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왜라고 하는 거 여기서는 이제 경계를 하다 이렇게 보통 이제 흔히 번역을 합니다. 경계할 상황이 생겼다. 이런 상황이에요. 굉장히 조심해야 될 상황이 생겼다. 그러니까 왜는 그냥 단순히 두려워하다라는 심리적 상태를 말한 게 아니고 공자가 처한 형편을 말한 거예요. 그 상황이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경계를 했다. 조심해야 됐다. 조심하는 상황이 되었다. 조심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런 뜻. 근데 그 다음에 외어광도 한 상황 설명이에요. 한 상황 진술이죠. 그 다음에 안연후, 요것도 상황 설명이에요. 상황 진술이라 그냥 한 문장이에요. 안연히 후 했다는 후는 뒤라고 하는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지만 실제로 여기는 뒤처졌다, 뒤떨어졌다라고 하는 상황을 역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연히 뒤에 처졌다. 그러니까 공자 일행이 이 광이라는 지역을 지나가면서 상당히 경계를 해가면서 사주 경계를 해가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안연히 여기에 어떤 돌발적 상황이 생긴지 아무튼 간에 안연히 공자 일행을 같이 가다가 공자와를 이제 수행해 가다가 어떤 상황으로 공자가 뒤처지게 된 상황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공자의 일행과 많이 떨어져 가지고 시간과 공간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게 됐죠. 그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 이제 공자는 굉장히 조바심이 났죠. 안연이란 제자를 가장 의지하는 정신적으로 가장 의지하는 제자인 안연이 보이지 않고 또 지금 상황은 광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공자가 처한 상황은 굉장히 위급하고 그러니까 이제 공자가 조바심이 난 상황이었죠. 그래서 굉장히 초조해하고 있었는데 안연이 후 뒤에 이제 찾아온 거예요. 뒤에 따라왔대요. 뒤에. 그래서 이제 안연이 뒤에 온 거죠. 말하자면 뒤쳐졌다가 온 거죠. 뒤쳐져서 왔죠.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공자가 말하기를 이여위사의 이여위사의 이 문장이 이렇게 이제 여기서 굳이 오라고 하는 주어를 1인칭 주어를 밝혔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그만큼 공자의 어떤 그 심리 상태를 긴장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내가 이런 식으로 이와 위가 구문을 만들어주죠. 여기서는 이런 구문이 아주 전형적으로 뭐를 이제 수단, 도구, 기구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이거 역시 용이라고 하는 동사에서 변형된 걸로 보고 있죠. 동사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부동사 또는 경동사, 학자들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이제 용어로 표현하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것도 역시 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써있자 이렇게 해가지고 마치 무슨 조사처럼 쓰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로서가 역할이 다르죠. 이 로서는 뭐뭐 하는 자격으로 이런 뜻이에요. 뭐뭐 하는 자격으로.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어찌 그런 잔인무도한 짓을 할 수 있냐 이렇게 말하는 인간이라는 자격으로서죠. 근데 로서는 뭐뭐를 가지고 그 기구, 도구, 수단 이런 걸 나타내죠. 칼로서 일어난 자는 칼로서 망하리라 이런 그 로서죠. 그러니까 우리는 써있자 그러니까 뭐를 쓰다라는 이 로서도 역시 쓰다라는 의미와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는 써이 그러면 뭐를 써서 그런데 그래서 여기서는 너를 써서 이런 의미인데 그렇다고 너를 사용한다 그런 뜻은 물론 아니죠. 너를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목적어를 대동한다는 거예요. 그럼 목적을 대동하는 역할을 하는 건 역시 동사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목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동사성이라는 거예요. 동사적 기능을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너를 죽었다고 여겼다. 여기 위가 실제 동사죠. 뭐뭐로 여기다, 뭐뭐로 삼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그 논어나 맹자에서 나중에 이게 수거처럼 돼가지고 아예 그 목적어가 불특정하거나 목적어가 굳이 나타낼 필요가 없을 때 이위라고 하는 수거 형태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위라고 하면 나중에는 뭐뭐라고 여기다, 뭐뭐를 뭐뭐라고 여기다, 뭐뭐를 뭐뭐로 삼다, 뭐 이런 맥락으로 수거처럼 쓰이죠. 사는 죽다. 근데 의가 들어갔죠. 의. 여기서는 이제 의가 어쨌든 그 시간 상황, 죽고 나서 없어졌다. 이런 또는 그 말하자면 완료 또는 종결 뭐 이런 그 문법적 이 맥락을 갖는다는 기능을 갖는다는 거예요. 의가 들어감으로써. 의가 없으면 사실 진술이에요. 그냥 나는 너를 죽었다고 여겼다. 여긴다라는 사실 진술처럼 돼요. 그래, 의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은 약간의 그 완료나, 우리가 완료형을 쓴다는 거는, 어쨌든 말하는 그 어떤 상황이 한 시점으로 딱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시점이 끝난 상황이 그 말하는 시점과 영향 관계를 가질 때 완료형을 쓰죠. 영어에서. 현재 완료, 과거 완료, 이런 것들은 다 말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에 일어난 상황이, 사건이 영향 관계를 가질 때 보통 완료형이라는 걸 쓰죠. 여기서도 그러면 나는 너를 죽었다고 여겼다. 죽은 것으로 여겼다라는 느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의가 들어가면서. 그래서 의를 학자들에 따라서는 주관적인 판단의 의기사 이렇게 보기도 해요. 근데 그것도 틀린 건 아니죠. 그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죠. 그래, 보통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논어를 배우면서 너무 문법적 내용을 시시콜콜하게 안 따져도 돼요, 아직. 이해관계를, 우리가 여러 번 반복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우리는 어떤 패턴을 알게 돼요. 그럼 패턴이나 성향을 알게 되면 스스로 우리 언어 구조 속에서 한문을 접했을 때 갖는 그 언어적 특성을 우리는 감지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문법적으로 이러니 저러니 안 따져도 그 못 따라한다 해서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냥 문장을 잘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왈, 자, 이, 제, 어시니, 회, 하감사, 일이여. 제는 있다라는 뜻인데, 특히 또 제는 또 약간의 공간성과 관련이 있다고 하죠. 공간성과 관련이 있다. 왜냐하면, 이 제라는 글자를 이루는 그 맥락 속에 흑토가 들어가죠. 근데 이 제, 있다라는 의미에 존이라는 글자도 있어요. 그죠? 우리 존재라고 쓰죠. 근데 이 제는 유라고 우리가 있을 유, 있을 제, 있을 존 이렇게 쓰지만 각각의 의미가 다르죠. 제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간에 뭔가가 구체적으로 자리를 차지하고서 있는 걸 제라고 하고 유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있냐 없냐라는 걸 두루뭉술하게 말할 때 유라고 하죠. 근데 존은 이게 원래 아들 자자인데 아들 자가 들어가서 존이 된 그것은 존속이라고 우리가 흔히 존속이라는 글자를 쓸 때의 맥락처럼 뭔가가 시간적인 그 맥락 속에서 이어지면서 존속하는 그런 걸 나타낼 때 이 존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존속한다 그러면 시간적인 그 상황을 극복하고서 남아있는 경우를 우리 존속한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영어에 우리가 being이라고 하는 대명사, 동명사를 번역할 때 우리는 일본 사람이 번역을 존재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존재론 이런 그 학문을 갖게 됐죠. 영어에서 철학의 한 분과 중에 온톨로지라고, 이 온톨로지의 민말은 온인데, 온이라고 하는 게 히라보로 있다라는 뜻이라고 그래요. 그 로지는 이제 어떤 학문을 나타내는 의미처럼 쓰여가지고. 그래서 있는 것에 관한 이론, 이런 온톨로지. 근데 그걸 우리가 번역을 할 때 존재 이렇게 번역했다. 일본 사람이 번역한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 공자 선생님께서 계시니
회는 여기 이제 안연히 자기 이름을 말한 거죠. 선생 앞에서는, 스승 앞에서는 자기 이름을 말하죠. 그래서 회가, 제가, 하감사는 어찌 감히 죽겠습니까? 이 말입니다. 어찌 감히 죽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인데, 이 말의 의미 맥락은, 지금 이제 광 사람들이 그 공자 일행에 대해서 굉장히 위협적으로 관계가 형성이 되니까, 이제 안연으로서는 스승과 그 학우들을 지키기 위해 자기가 어떤 선제적 동작을 취할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 자기가 주도적 행위를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행동이 굉장히 사실상은 위험한 행동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옛날에 치안이 부재한 아주 과거 시대에는. 그러니까 이제 안연히 그 공자와 다른 학우들을 위해 자기가 이제 그 말하자면 광 사람들한테 나섰다가 해코지 당한 게 아닐까라고 공자가 생각할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안연은 선생님이 계시니 제가 어찌 감히 죽겠습니까? 이 말은 제가 어찌 경거망동해서 내가 위험에 스스로를 노출시켜서 선생님을 걱정을 끼쳐드리겠습니까? 이런 맥락이라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그 참 불효막심한 것 중에 하나가 부모보다 먼저 죽는, 아니면 몸을 위협에 빠뜨려서 부모에게 근심 걱정을 끼치는 게 아주 불효막심한 일이라고 그러죠. 여기도 스승 역시 부모처럼 그런 관계니까, 사제간의 관계라는 것도. 여기서도 보면 공자가 안연을 굉장히 이제 걱정하고 있는 장면과 안연이 그 스승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지키기 위해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이런 장면들을 우리는 볼 수 있겠죠. 네? 예? 어디 위사의? 아, 예. 이위사의. 그래서, 이 여자가, 이게 이 여자의 의라는 거예요. 여기 원래 너 여자인데, 논어에서 가끔 이게 이 글자로 쓰였다. 그러니까, 말 옮겨 적는 과정에서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많죠. 근데 옛날 한문 텍스트의 특징 중에 하나는 글자가 틀렸다고 해서 아예 뭉개버리고 바른 글자를 집어넣지 않고 그 글자를 쓰고 밑에다가 주석을 다는 방식을 씁니다. 아마 그건 서양에서도 아마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긴 해요. 저는 서양의 상황은 잘 모르겠어요. 서양 고전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동양 고전에서는 글자가 틀렸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임의로 정확한 글자를 집어넣고 이러지는 않아요. 대체로 요 글자 써놓고 요 밑에다가 이렇게 이제 주석을 달거나 맞죠. 근데 그런 맥락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그렇기도 하죠. 네. 그래서 여기 여는 계집 여로 되어 있지만 의미는 너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후세 사람이 이렇게 쓰면 안 되죠. 네. 너너라는 텍스트 속에는 이제 이렇게 전해져 왔기 때문에. 자, 계자연이 문 중류염구는 가위 대신여이까 자이왈 오 이자 위 이지문이라니 증 유여구지문이로다. 소위 대신자는 이도 사군하다가 불가즉지하나니 금 유여구야는 가위 구신의니라. 왈 연즉 종지자여이까 자이왈 희 부여구는 역부종야 일이라. 계자연이 문 중류염구는 가위 대신여이까 계자연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이 계라고 붙였기 때문에 이 계는 여기서는 물론 우리가 계가 형제 간의 학렬을 나타내는 글자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논어에 가끔 계로라는 경우가 하나 나올 때가 있어요. 이때 이 계로는 자로를 계로라고 불렀는데 자로가 아마 형제 학렬 중에 막내였을 거예요. 그래서 계로라고 이제 붙였는데 여기서는 계자연 그렇죠. 계자연 그렇죠. 따라서 요거는 요 계는 계시라는
노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계시 가문이라는 거예요. 계시 가문. 계시 패밀리, 계 패밀리. 계시 가문의 연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래서 주석도 계시의 자제 그랬죠. 계시 혈통을 가진 젊은 사람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계자연이 어쨌든 자기는 계시 가문의 혈통을 가진 말하자면 귀족 자제였기 때문에 자기 나름의 그 영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자기도 이제 그 오피서 공무원을 뽑으려고 아마 물어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유와 연구는 가위 대신 여기까에서 가는 할 수 있다고 위는 말하다인데 여기는 주로 이제 평하다 뭐 이런 의미로도 쓰이니까 뭐라고 일컫다, 평하다, 평가하다 이런 의미로 쓰여요. 위가. 그럼 대신 그래서 여죠. 이 여는 이제 의문을 나타내는 어기사 역할을 하죠. 의문. 자, 그러면 대신이라고 말할 수 있냐? 대신이라고 말할 수 있냐? 대신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냐? 그랬더니 이제 자왈, 오, 이자, 위, 이지문이라니. 증, 유여, 구지문, 이로다. 자의 가라사대, 내, 자로서 이를 물하리라 하다니, 유와 다못 구를 묻었다. 역시 오라는 이제 주어를 여기서 밝혔습니다. 오, 이자, 위, 이지문, 이, 자, 위, 이지문. 자, 이하고 역시 위라고 하는 것이 구문을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자는 보통 대화 속에서 자가 나오면 2인칭 존칭으로 쓰이죠. 그래서 뭐 그대, 뭐 선생, 뭐 약간 이제 존칭으로 쓰입니다. 그대, 당신, 선생, 뭐 이런. 위는 여겼다. 그럼 내가 그렇게 여겼다는 거죠. 나는 너를, 그대를 뭐뭐라고 여겼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요거는 동사 목적어 구가 다시 목적어 역할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게 뭐냐면, 문이 그 동사고 이가 목적어인 거예요. 다른 것을 묻다. 다른 것을 묻다. 그런데 이것을 위문이 이렇게 안 하고, 위문이 안 하고, 이를 앞으로 내세우면서 지를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지를. 그래서 이렇게 도치를 시킵니다. 동사와 목적어를 도치시킬 때, 어쨌든 수사적 맥락에서, 수사적 어떤 목적에서 일반적인 그 문장 형태와 다른 방식을 쓸 때, 그 변한 어떤 그 지점에 지라는 글자를 넣습니다. 한문에서. 그래서 지의 역할에 대해서 이제 좀 말하자면 문장에서 지를 우리가 처리할 때 그 여러 맥락을 우리는 고려해서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가 들어가면 좀 긴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 따라서 너무 그런 방식으로 쓰다 보니까 이 지라고 하는 원래 동사 의미로 쓰이는 예가 아주 드물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논어나 명자에서 가끔 지라고 하는 게 본래 동사 의미로 가다라는 뜻을 갖는 경우인데 그럴 때조차도 헷갈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는 문이 다른 것을 묻다라는 동사 목적어 구를 다시 목적어로 삼으면서 그 도치가 일어났다는 표시로서 사이에 지가 들어갔다. 이제 흔히 그렇게 문법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대가 다른 물음을 할 줄 알았다. 이런 거예요. 다른 물음을 여겼다. 그런데 증은 여기서는 언어에는 굳이 번역이 안 돼 있죠. 우리 맥락 속에서 이해하는 걸로 처리해버렸어요. 언어에는 증에 해당하는 번역이 여기는 없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일찍이 이렇게 돼 있나요? 네. 선생님들이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그 한번에 이를 물으리라 하다니 유아 다맛 구를 못 놓다 해서 증은 이제 원래 일찍 증자로 쓰이지만 뭐 맥락상 고작 뭐 한갓 뭐 겨우 결국 뭐 이런 이제 뉘앙스를 가집니다. 증이 기껏해야 뭐 이럴 때부터 보통 일찍 증 그래가지고 일어난 기정의 사실 또는 기절의 기성의 사실을 지시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뉘앙스를 살려주는 역할을 한다고 봐가지고 내가 당신은 다른 걸 물으리라고 생각했는데 겨우 뭐 기껏 뭐 이런 유와 구를 묻습니까 이 말입니다. 역시 문이 동사고 구 유지어 이게 목적어가 되죠. 목적 조건. 그러면 유와 구 이래나 저래나 마찬가지 유와. 요게 이제 앞으로 갔죠. 그래서 역시 동사 목적어가 도치가 일어난다. 나는 그대가 다른 걸 물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얘기했는데 기껏 유와 구를 묻는구나. 여기서는 증이 약간의 그런 이제 주관적 느낌을 갖고 있긴 한데 어쨌든 평서문 형태죠. 사실 진술처럼 보이죠. 기껏 유와 구를 묻는구나, 묻는도다, 묻네, 뭐 이런 정도. 자,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대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자가 부연 설명을 하고 있죠. 소위 대신자. 이쪽으로 가야 되겠네요. 자, 소위 대신자. 자가 이제 핵심이 되는 글자입니다. 그러면 이른바 대신이라는 것, 이게 주어 역할을 하죠. 또는 주제 역할을. 소위는 말하는 것, 말한 바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가 이른바 소위 하듯이 쓰이는 글자입니다. 소위란 말을 가끔 쓰죠. 소위. 이른바 대신이란 것은 그럼 남들이 흔히 말하는 대신은 이 말. 일반적으로 말하는 대신이란 이도사 이도사건 도를 써서 임금을 섬기다. 도를 사용해서 도를 가지고서 올바른 도리로서 임금을 섬기다. 그런 뜻이죠. 도로서 임금을 섬기다. 그 다음에 불가즉지. 이도사군과 불가즉지 사이에 문장을 이어주는 연결고리는 없어요. 그죠? 예를 들어 우리말에는 이도사군 하다가라고 해서 어떤 것이 진행되는 걸 나타내는데 여기는 이도사군이라는 그 정보와 불가적지라고 하는 정보 사이에는 연결되는 문장상으로서 연결되는 건 없죠. 다만 이제 요게 그 대신이란 도로서 임금을 섬긴다. 요게 진술이에요, 그냥. 그런데 불가하면 여기 이제 즉이 일종의 조건 또는 가정 이런 걸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죠. 불가하면 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거든 할 수 없거든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친다 그만둔다. 그러니까 대신이란 원래 자기가 이제 하는 일이 올바른 도리를 가지고 군주를 섬긴다. 그게 대신의 역할이다. 그러다가 할 수 없으면 그만둔다. 대신의 자리를. 요게 이제 지금 대신에 대한 일반적인 사술이었죠. 공자의.
금, 유여, 구야는, 지금, 유와 구는 역시 이제 이름이어서 또 여기는 유와 구가 유야여 구야 이렇게는 안 했죠. 유여 구야 이렇게 했죠. 이런 것은 아마 그 문장을 이제 좀 뭐랄까 효율적으로 또는 실용적으로 쓰기도 하고 또 유와 구라고 하는 걸 주제로 내세우면서 뒤에 이어지는 진술과 약간 휴지를 두기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고 하는 건 이건 시간 부사죠. 시간을 나타내는. 지금, 이제 유와 구는 가위라는 말을 할 수 있다, 말할 수 있다. 구신이라고 말할 수 있다. 구는 갖출 구자죠. 갖출고. 신은 뭐 신하는. 그래서 갖춘다는 말은 그냥 우리가 구색을 갖춘다, 뭐 구색을 맞춘다 이렇게 말하듯이 신하라는 걸 맞추는, 갖추는. 예를 들어 신하가 10명이 필요하다 하면 그 중에 실질적으로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죠? 그 한두 명은 꼭 놀고 먹는 사람. 그러니까 여기서는 겨우 숫자만 맞추는. 이런, 어디서 얼핏 읽은 글인데, 꿀벌이나 개미 같이 굉장히 조직화된 그런 동물의 세계에서 놀고 먹는 게 꼭 일정한 숫자가 있대요. 그래서 이제 실험을 하느라고 그 숫자를 싹 걷어냈더니, 빈둥빈둥 노는 그 벌이나 개미를 걷어냈더니, 또 그만큼 비율로 놀더라는 거야. 한 조직이, 개미나 벌의 조직이 극단적으로 조직화되면 그런 것도 필요한 건가 봐요. 아무튼 여기서 구시는 숫자만 갖춘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자리만 차지한. 신나라는 구색만 갖추는 정도. 그러니까 유와 구에 대해서 일부러 계자연한테 이렇게 대답한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염류가 아니고 자로나 염류는 굉장히 뛰어난 그 공자의 그 제자 중에서도 그래도 참 선두 그룹이죠. 그 중류는 특히 그 군사 문제라든가 또 치안 뭐 이런 문제에서 아주 탁월한 재능을 발휘하고 있고 염류는 또 뭐 이런 재정적인 거 이런 거 관리를 잘하고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겨우 구신밖에 안 된다라고 말한 거는 일부러 계자연을 대해서 계자연한테 계자연 너 눈독 들이지 마 뭐 이런 의미로 말한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좀 저평가를 하고 있죠. 연즉 그렇다면 연즉 이건 이제 많이 쓰였어요. 옛날에 연즉 그렇다면 선생님 말씀이 그러하다면 그 말을 그대로 일단 받아들인다면 종지자예요. 종지자. 정지자요. 자, 그러면 정지자인가 이 말이죠. 정지는 종이 목적어를 취하는 동사죠. 타동사. 줬다, 따르다. 그러니까 우리는 따르다라고 하면 그 따르는 대상이 되는 게 꼭 필요한 동사란 말이에요. 자동사가 아니고. 그러니까 지라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가 만약에 이 지가 없으면 종자 그러면 말하자면 심부름꾼 부하 이런 똘마니 이런 의미가 되거든요. 종자는. 그러니까 이건 종지자라고 하는 것이죠. 종지자. 자가 핵심어가 되고. 그러면 따르는 자. 그러니까 따르는 자라는 말은 주군의 의사를 그대로 잘 따라서 반영하는 자. 그러니까 구신에 대해서 공자가 말하는 맥락의 구신과 계자연이 말하는 구신의 맥락이 지금 약간 불일치한 걸 느낄 수가 있죠. 공자가 말하는 구신과 계자연이 생각하는 구신은 지금 좀
다른 맥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라고 하는 글자를 그 의미를 받아들이는 방식이 그러니까 이게 언어가 우리 소크라테스가 왜 그렇게 철학적인 활동을 그런 방식으로 했는가를 우리는 여기서도 약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대화를 하려면 굉장히 중요한 게 서로 간에 사용하고 있는 그 대화가 같은 걸 지시하는가, 같은 의미를 갖는가, 이게 합의가 돼야만 이제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공자는 고신이라는 의미를 그냥 신화에 그냥 숫자나 겨우 채우고 그냥 자기 고생만 겨우 갖추는 이런 정도로 설명을 했는데, 계자연은 고신이라고 하면 자기 역할을 그냥 주어진 대로 잘 하는, 다시 말해서 주군의 뜻을 잘 따르는, 구색을 갖춰주는, 그렇게 봤다. 구색만 맞추는이 아니고 구색을 갖춰주는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죠. 그랬더니 이제 선생님이, 자활 공자님이, 선생님이 말하기를 시부여군. 시는 해치다, 죽이다 라는 뜻인데 특히 그 윗사람을 해치는 걸 시라고 하죠. 그래서 시해하다 그러죠. 그럼 여기서 부여군, 부군, 아비나 군주, 그 한 인간의 사회적 그 위계를 지정해주는 제일 중요한 게 고대 사회에서 부모와 군주 관계죠. 부모, 그 다음에 군주. 그러니까 부와 군을 그 자기 윗사람으로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자기 존재의 어떤 그 배경으로서는 부와 군이 가장 중요한데, 이 부와 군을 시해하는 경우는 역부종야, 따르지 않는다. 여기서 시부여군, 그러면 부와 군을 시해하다라는 건데, 일종의 동사 목적어 부와 군주를 시해하다라는 목적구가 그 자체가 주어 역할을 했죠. 아니, 주제 역할을 했죠, 주제 역할. 그러니까 부와 군을 시해하는 자의 경우는 하고 주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역부종야라는 게 실제 문장의 주 문장이 되는데, 따르지 않는다의 주어는 누구겠어요? 자로와 유와 구, 자로와 염류, 그 의미죠. 주어가 지금 유와 구라는 거예요. 유와 구가 따르지 않는다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 시부여군은 했지만 한 것은 부와 군을, 아비와 군주를 시해하는 자는 해가지고는 주제가 된다는 거예요. 화제 저런 주제. 그럼 역부종야의 실제 그 주대 문장은 부종야고, 그 부종야의 주어는 유아구다 이 말입니다. 유아구가 그런 사람은 따르지 않는다, 이런 의미죠. 자, 문장이 좀 까다로운 것 같아도 이런 방식으로 차근차근 보시면, 또 은혜를 참조해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자, 일단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계자연이 문 중유연구는 가위 대신여이까 자이왈 오 이자 위 이지문이라니 증 유여 고지문이로다. 소위 대신자는 이도사군하다가 불가적진이라. 금 유여 구야는 가위 고신의니라. 왈 연적 종지자여이까 자이왈 시부여구는 역부종야이리라.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문장도 다음 문장이 좀 길기도 하고, 그리고 다음 주에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문장, 그 다음이 자로 증석 염류 공소화 시자르니라는 문장인데, 요거 굉장히 이 논어에서 특이한 문장이에요. 일단 내용이 굉장히 길고 논어에서 아마 제일 긴 단락입니다. 그리고 텍스트 비평이라는 점에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할 거리가 많고, 또 이것이 갖는 문화적인 맥락도 굉장히 그 동아시아 고대 동아시아의 어떤 유교 문화에서 굉장히 상징적인 역할을 많이 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접해보시면 여러분도 아마 이 문장이 갖는 문화적 상징과 맥락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접해보셨을 거예요.
적어도 중등 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요 관련된 문화적, 상징적 맥락과 코드를 접해봤습니다, 이미. 자, 그건 기대하시고 다음 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